네, 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서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그램은 수목 드라마 10시 일반입니다. 여기 유명 화가로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모으며 돈과 명성을 모두 얻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행복까지 충만했던 걸까요? 유아백의 58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친구와 가족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형님의 생일 파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끄러. 갑자기 분위기 싸. 사실 그는 이 집안의 독재자이자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죠. 시한부 판정받고 1년. 그리고 이어지는 중대 발표. 그동안 나한테 잘 보이느라 고생 많았어들. 내일이 유언장 공개 예정이라 다들 모이라고 한 거고 내 마음대로 줄 거니까 어쩌고 저쩌고 토달지 말고 짓거리지도 마라. 내 거 내 마음대로 주는 거니까. 가족인 듯 가족 아닌 가족 같은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다음 날 유아백의 하나뿐인 딸 빛나는 아빠의 차디찬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기암 환자라지만 그의 죽음엔 어쩐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 때문에 다들 미쳐버린 것 같아. 가족끼리 물고 뜯고. 엄마도 이 집 사람들도 다 정상 아니야. 500억대 유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8명의 사람들. 비밀이 많은 이 집에선 늘 서로가 서로를 엿듣고 감시한다. 날 지켜보던 눈은 누구였을까? 그날 밤 이 저택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미스터리 추리국 10시 일반입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이틀 뒤가 작가님 생신이었어요. 비극은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빠! 유아백이 죽기 전날 밤 20년 전 그의 내연녀였던 지혜는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뭐야? 김치? 그 속에 담긴 건 딱 한 줄이 지어진 유아백의 유언장과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 그리고 열쇠였죠. 파산 선고를 받은 지혜에게 편지 속 꿀팁은 달콤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원래 유언장을 보지? 그래, 그거 하나리면 돼. 유아백이 잠든 틈을 타 유언장을 보기로 계획을 짜는 지혜.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는 서령의 서랍을 뒤져보기로 합니다. 졸리드죠. 졸리니까 졸리드죠. 수면제 약발 제대로네. 그렇게 지혜는 금고에 잠들어 있던 유언장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쥐어졌던 유언장에 딱 한 줄. 그 내용은 바로 유언장을 읽는 이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설마 어제 내가 먹인 수면제 때문은 아니겠지? 지혜는 그가 죽었다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한편 시체를 살펴보던 형사들은 의문의 주사 자국을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부검하실 거죠? 그럴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유일한 직계 가족인 빛나는 부검을 요청합니다. 입술에 청색증. 그건 독극물 반응이에요. 아빠는 병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그 친구가 살해당했다는 거야? 타살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외부인의 소행은 아닐까 형사들은 지난밤 CCTV를 확인하는데 CCTV 확인 결과 밤사이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 범인은 이 저택 안에 있다는 것. 조사해보니 그 집 아주 스펙타클하던데요. 전처 지서령, 나이 51세, 잘 나가는 연극 연출가입니다. 25년 전 유인호 씨와 결혼했으나 20년 전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이유는 여기 직선 보이시죠? 김지혜랑 불륜을 저지릅니다. 김지혜, 42세. 한때 잘 나가던 모델이었으나 유인호 씨와 불륜으로 딸 빛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유인호 씨는 당시 아내였던 지서령과 이혼했고요. 그리고 여기 독고철, 48세. 유인호 씨와 어머니가 재혼해서 낳은 아버지가 다른 동생입니다. 그리고 독고철의 딸 독고선, 20세. 아버지인 독고철이 전과 오범으로 자주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밖으로 도는 바람에 어린 시절부터 유인호 씨의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정우, 58세. 유인호 씨와는 대학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리고 유해준, 25세. 유인호 씨의 죽은 친동생의 아들로 유인호 씨의 생일을 맞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간 이 집의 살림을 도맡은 박 여사까지 그날 밤 이 집에 있던 유아백 살인 용의자는 총 8명입니다. 사건의 원흉이자 증거가 될 유언장은 사라졌지만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는 형사들. 뭐야? 갑자기 불은 왜 꺼? 자, 죄송하지만 다들 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손은 왜요? 유인호 씨가 금고에 있는 뭔가에 특수 페인트를 발라놨어요. 특수 페인트요? 원래는 도둑놈 잡으려고 배관에 바르는 건데 자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고 이런 자외선 불빛에만 반응합니다. 지금처럼. 유아백이 죽은 밤 금고를 연 두 사람은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나 진짜 억울해. 나 이용당한 거야. 누군가 범인은 따로 있어. 엄마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엄마의 연행에 의문을 품던 빛나는 홀로 진범 찾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던 그때 빛나의 눈에 들어온 서류 하나. 아빤 시한부가 아니었어. 말기암인 줄 알았던 아빠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진단서였는데요.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든 그때 유아백의 법률 대리인이 상속 문제로 집을 찾아옵니다. 작가님의 유언장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작가님의 전원 2개 다 있어야 유언장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장 내용 말씀드리죠. 유빈나 10%, 지설령 10%. 정리하자면 유언장을 찾으면 각각 10%씩, 만약 유언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은 빛나 씨에게 갑니다. 유일한 직계 가족 제1상속자인 빛나에게 전 재산이 돌아간다는 것. 그러던 중 급히 저택을 찾은 형사들. 유인호 작가의 사인은 수면제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수면제를 먹지 않았어요. 불면증이 심해도 수면제를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군가 사리를 가지고 먹였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유인호 작가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10mg 정일 경우 5알 정도 먹은 걸로 추정됩니다. 내가 먹인 건 한 알인데. 부검 결과 유아백의 사인은 수면제였던 것.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엄마의 속을 알 리 없는 빛나는 아빠에게 수면제를 먹인 범인의 정체를 추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그냥 드시진 않았을 테고 아빠가 그날 마지막으로 드셨던 게 가장 먼저 빛나의 머릿속에 스친 건 추어탕 한 그릇을 완뚝하던 아빠의 모습. 요리를 전담하고 있는 박 여사를 의심해 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아는 분이 연구소에 계시거든요. 이렇게 설거지된 그릇이라도 면봉으로 닦아서 보내면 전에 담겼던 음식물을 알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이라도 했을까 봐? 결과 나와보면 알겠죠. 사실 유아백이 죽던 날 박 여사에게도 의문의 편지가 도착했었는데요. 비밀 금고를 여는다? 돈 좋아하는 박 여사가 이를 지나칠 리가 없죠. 수면제를 갈아 넣는 데엔 성공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유언장이. 유언장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다니까. 한편 나 할 얘기가 있어. 불안함을 감출 수 없던 지혜는 빛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데요. 수면제 5알 중 하나는 엄마인 지혜. 지금까지 나온 건 2알. 누군가 한 사람이 3알을 먹인 걸까, 3사람이 하나씩 먹인 걸까? 남은 수면제 3알의 범인을 찾기 위해 가족들을 불러 모은 빛나. 이 편지 받으신 분? 나 받았어. 알고 보니 빛나를 제외한 7명은 지혜와 같은 편지를 받았던 건데요. 아저씨도요? 뒤이어 정욱의 자백이 이어집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런 편지를 받으니 욕심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녁 후에 마실 몽차에 수면제를 탔어. 내가 갔을 땐 유언장은 없었어. 유아백이 먹은 5알의 수면제 중 3알의 출처가 밝혀진 상황에서 이제 남은 2알의 주인을 찾으려는 빛나. 그때 화진요? 유인호 아백의 죽음 그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뭐냐고. 내가 만든 거. 대단하다 이 사람들.
이걸 언제 찾아서 이렇게 다 표시해놨냐? 응? 이건 실루엣만 찍혔네. 유해준 아니? 너는 독고쳐. 남자머리 다 거기서 거기 아님? 지금 알약 같은 거 안 보이? 이거 우리 아빠야. 네티즌 수사대의 집요함으로 새롭게 드러나게 된 인물은 독고철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알. 그 순간 반짝하고 촉이 온 빛나. 야 독고선. 응? 이날 혜준 오빠는 아빠한테 초콜릿을 선물했어. 그 유럽에서 직구한 거야. 그럼 먹어봐. 우리 앞에서. 됐지? 이로써 수면제를 먹인 5명의 정체가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편지를 보낸 인물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찝찝함이 남은 빛나.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유아백의 전담 주치의였습니다. 사실 한 달 전 쇼크의 원인도 수면제였습니다. 작가님 사망 원인과도 같은 쇼크죠. 사모님이 수면제를 먹였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사모님이 부탁했어요. 수면제 이야기를 진료 기록에서 빼달라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는 전부인 서령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서령의 컴퓨터에선 편지 속에 있던 금고 약도가 발견되는데요. 똑같다. 일단 그쪽 컴퓨터에서 이게 나온 이상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아직 조사 안 끝났습니다. 앉으세요. 체포영장 가지고 오세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고민에 잠 못 이루던 빛나는 고장난 벽시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영상 속에는 방문 앞에 편지를 하나씩 놓는 유아백의 모습.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빠였어? 그리고 정욱이 유언장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돼 있죠. 당분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어요. 우리 계획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과연 이들은 어떤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유명 화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그 진실을 쫓는 자와 덮으려는 자들의 치열한 추리 게임을 그린 블랙 코미디 추리극 십시일반 동아위 TV에서 만나봅니다. 네, 유명 화가의 수백억 대 재산을 두고 펼치는 치열한 두뇌 싸움을 그린 8부작 블랙 코미디 추리극 십시일반.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이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이 추리 드라마는 클로즈드 서클이라고 하는 어떤 추리 소설의 고전적인 클리셰를 이렇게 차용한 작품이 맞는데요. 외딴섬 저택이라든가 눈 내리는 날의 산장이라든가 범인은 이안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방식인데 사실 이런 클로즈드 서클 미스터리에 대한 팬들은 언제나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팬들에게 어떤 어필하는 드라마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도 도입을 하고 네티즌 수사대라든지 뭐 화진이호처럼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매회 이제 극적인 반전을 주려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두뇌 플레이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발견에 의해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청자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가입할 요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리극으로서는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추리곡뿐만이 아니라 블랙 코미디의 면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보물찾기 느낌처럼 여러 군데에 흩뿌려져 있는 것들을 우연한 계기로 찾아서 거기에서 밝혀지는 어떤 인물들의 노골적인 본성들 그리고 원초적인 탐욕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드러나는 순간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해주신 그 블랙 코미디적인 부분에서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배분의 퍼센티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누구 한 명이 10%를 잃어버리면 그 나머지가 배분됐을 때 그 10%를 잃은 사람이 그냥 그거에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되찾기 위해서 다른 쪽과 또 연합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할 것인가 그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인간 군상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추리물로서의 부분이라든가 과거사를 이야기하려 한다든가 8부작 안에 막 너무 이제 많이 요소가 들어가면서 핵심 아이디어를 좀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여러 인물들의 속마음 그리고 행동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인터뷰, 뭐 대화, 회상, 꿈
그리고 기억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건 입체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봤고요.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데는 저는 충분히 기여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 드라마에서는 접하기 힘든 미스터리와 풍자가 섞인 블랙 코미디 추리극을 표방했는데요. 극 안에서 이런 블랙 코미디 추리극의 장르적 매력이 돋보인 장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초반부에 등장했던 이 가족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한 공간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씬인데 자, 세계적인 아티스트 유인호 몰라요? 재수 없는 늙은이. 이 집안의 독재자죠. 여사님, 요즘 음식이 왜 이렇게 짭니까? 평소랑 똑같이 넣었는데. 심할서 제출하세요. 예? 선희, 넌 화장이 왜 이렇게 진해? 당장 지워.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화장하니까 이쁘기만 한데요, 뭐. 얼른 가서 못 지워! 이 유인호라는 인물이 진짜 이 집안의 어떤 꼰대 같은 가부장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대사들이 시청자로 하여금 모든 인물들이 나중에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리를 느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보여준 씬으로서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한국 가족제도를 좀 풍자하는 장치로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인 십시일반부터 전 되게 좋았어요. 십시일반이 처음에는 이제 뭐 모아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이들이 수면제를 한 명씩 먹여서 유인호가 결국 죽었는데 이 살인의 책임이 생겨버린 이 상황이라는 게 이게 정말 굉장히 어떤 블랙 코미디의 정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4회를 보면은 이들이 이제 경찰서에 살인 용의자로 잡혀서 자,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면 손 드세요. 1번 밤 9시 반경 추어탕에 수면제를 갈아먹인 박진숙 씨. 아, 정말 그때 몇 수저 안 드셨어요. 끼고 있네.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때 작가님 추어탕 한 그릇 다 드셨는데? 건더기 하나 안 남기고 싹싹 드셨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박진숙 씨 1번으로 하나를 먹였고 2번이 독고철 씨. 아니, 내가 왜 2번이야? 자, 형님이 드실 약에 내가 수면제 하나를 넣었어. 근데 이 사람도 거기다가 이렇게 수면제 하나를 더 넣었다면서. 이걸 형님이 같이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공동 3번이지. 그게 맞지? 그럼 공동 2번으로 하시고. 굉장히 속물적이지만 악마적이진 않은 욕망을 가졌었던 그런 좀 그냥 시시한 악인들이 인간 군상을 보여주기도 하거니와 이 상황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러니를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블랙 코미디 추리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추리극으로서 누구의 계획이었다 했을 때는 초월적인 계획이 돼버리는 거예요. 추리극으로 가는 순간 이거는 어떤 훌륭한 트릭이라기보다는 거의 지서령이 미래를 거의 예지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십시일반이 가지고 있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추리극으로서 납득되게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좀 그 좋은 부분을 해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또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추리극으로서 봤을 때 1회에 나왔던 이 유인호의 생일 파티에서 피에로가 상자에서 튀어나와서 붉은 물감을 뿌린 장면이 있었잖아요. 전 처음에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피에로가 튀어나온 상자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이 사람이 죽을 거야라는 어떤 살인의 분위기를 까는 그런 장치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방식을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중에 풀려나가면서 과거에 일어난 유인호의 동생인 유인국 살인 사건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되고 동시에 그 붉은 물감 알레르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암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어가고자 하는 어떤 장치적인 그런 설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극을 이끄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십시일반에는 김혜준, 오나라, 남문철 씨 등 총 9명의 배우들이 각기 다른 개성으로 극의 재미와 또 긴장감을 이끌었는데요. 이 9명의 인물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캐릭터 누가 있을까요? 가장 인상 깊은 캐릭터는 지서령이었는데요. 내면의 상처와 또 비밀이 많은 캐릭터잖아요. 내연녀가 남편의 딸을 낳았고 이혼도 했지만 다시 재결합한 상황.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남편과 재결합했으며 혼인신고는 왜 또 하려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설형을 의심했고 틀리진 않았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직업적인 설정에서부터 이 지설형이라는 인물을 가장 눈여겨봤을 텐데요. 이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좀 연극적인 그런 스타일의 작품인데 연극 연출가라는 설정을 한 인물에게 줌으로써 이 인물이 이제 어떤 핵심 키를 쥐고 있다라고 힌트를 줬고 초반에 또 작가가 하나 또 암시를 했던 게 유인호와 지설형 부부가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팬분들 중에는 두 분의 콜라보 작업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렇고요. 아니 전 이 사람이랑 살 생각만 했었지 같이 작업할 생각을 못 해봤네요. 아 참.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는 그 두 건의 살인이 있었고 결국 이 두 부부가 이렇게 합작한 그런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초반부터 시청자들에게 인물들에 대한 어떤 암시를 준 거여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흥미롭게 지켜봤고 처음에는 가장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했지만 서서히 이제 비밀과 함께 이제 얼굴에 여러 가지 표정들이 드러나잖아요. 좀 1인 다역의 모노드라마를 하는 듯한 그런 연기를 펼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슷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정국 캐릭터가 저는 좀 이제 그 흥미로웠던 게 모두들 막 그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낸 상황에서도 이 사람만 굉장히 좀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볼 때 물론 이제 뭔가 있겠구나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실에서는 이런 대작권이라든 거에 있어서 좀 중요한 서사적인 효과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서사적인 효과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캐릭터는 주인공인 유빈나 캐릭터가 전 조금 아쉬웠는데 너무 사익으로부터 좀 초연한 느낌? 엄마,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막을 거야. 어차피 일 아니어도 사회에 환원한다니까? 차라리 사회에 환원을 해. 이렇게 의미 없게 날려버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게 왜 의미가 없어? 물론 정의로운 캐릭터여야지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런 유산 상속에 휘말리지 않고 진실을 찾아가겠죠. 그걸 보여줄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의 되게 좋은 설정이 유산의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입장이 되게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그 빛나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서 좀 더 이기적이면서 정의로운 캐릭터 모습을 보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너무나 직업이라든가 어떤 설정에 맞춘 스테레오타입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빛나는 어쨌든 약간 복합성이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빠한테 확실히 말할 거야. 더 이상 내 양육비 보낼 필요 없다고. 너 괜히 하는 소리지? 나 놀래키려고. 나도 이제 20살이야. 성인이라고. 이 나이에 양육비 받는 것도 우습잖아. 저 아빠 여산 포기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유산이 다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갈 텐데 포기 못하죠. 빛나의 어떤 모호성 같은 것이 그나마 이 작품에서의 어떤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같은 관점에서의 독고선이라는 인물도 납작하게 그려진 건 맞지만 그래도 흥미는 있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는 건 슬프지만 오케이. 정말로 괜찮아? 사기꾼 아빠한테 질렸어. 아빠한테 빅엿을 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거야. 유산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거예요. 수수께끼를 좀 파헤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득과 약간 상관없이 공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시일반을 집필한 최경 작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의 탐욕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이 같은 메시지가 드라마 안에서 잘 담겼다고 보시나요? 보통 이런 뭐 미스터리나 스릴러 장르에서 굉장히 좀 심오하고 입체적이고 거대하고 신비화된 그런 악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개개인의 어떤 사소한 악의가 모여서 이것들이 집단화됐을 때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미친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의 현실적인 속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 점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의 탐욕을 그려내려고 했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거기서 어떠한 방식의 의외성을 만드느냐가 그 작품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유명 허가의 유산이라든가 여러 가족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해결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에 더해서 소동극을 붙였어요. 1억 1,000.
2,002억. 이곳에 유인호 작가 작품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약간 교훈을 줘야 되니까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개연성을 좀 해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캐릭터의 복잡성과 캐릭터의 붕괴는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십시일반에서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리기에는 그 복잡성 부분이 설계가 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동기와 변화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좀 아주 효과적이진 않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블랙 코미디 추리극을 표방하며 다양한 인간의 탐욕을 보여준 십시일반.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MBC 장르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